예, 여러분들 유하에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지난주에 교육부에서 여러분들 개학이 발표가 됐죠. 이제 등교 개학을 합니다. 5월 27일, 중학교 2학년 5월 27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드디어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고 선생님과 같이 온라인 수업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토록 원하는 학교에 가니까 가서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물론 지금 학교에 간다고 해도요, 뭐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방역 체제를 꼭 지켜주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행복한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의 추억도 잊지 말고요. 선생님도 여러분과 만났던 거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실질적으로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업은요, 조선시대 민족문화의 발달이라는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학습 목표를 보면요, 조선 전기 민족문화의 발전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조선 전기 문화예술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어떻게 민족문화가 발전되는지, 그것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보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우리 조선시대 만들어진 민족문화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거 뭘까요?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글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우리가 글자들 있죠. 문자. 이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이죠. 지금은 한글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자기들의 문자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죠?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걸 선생님이 정확한 수치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는 숫자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데 굉장한 자긍심을 느껴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요, 창제된 시기와 만들어진 사람, 만든 사람, 그리고 만든 그런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의 유일한 글자가 아닌가를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편하고 쓰기 쉽죠. 그래서 문자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 찌아찌아족인가요? 찌아찌아족인가? 거기서는 우리 한글을 가져다가 자기들 문자로 쓰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한글은 우리 민족문화의 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어요. 이 한글의 그럼 창제를 보면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드라마로 나왔고 뿌리 깊은 나무라든지 소설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1446년 세종대왕이 문자를 창제하십니다. 세종대왕이요. 이 문자는 원래는 이제 한글, 지금 우리가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글이라는 원래 문자들은요, 대부분 앞 글자 두 글자를 따서 그 이름을 많이 줘요.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도 알파와 베타, A와 B죠.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알파베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앞 글자 두 글자를 따면 뭐가 됩니까? 가나가 되잖아요. 가나. 그럼 가나 하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 일본 문자 이름이 가나예요. 가타카나, 히라가나 할 때 가나. 일본 문자는 이제 가라 글자라 해서 중국의 한자를 가져와서 그거를 좀 가자로 바꿨다 해서 가라 글자라 해서 가나라고 쓰이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겹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 한글학자들이 우리나라는 가나란 말 못 쓰니까 가나 대신에 각야 거기에서 각야라고 해서 각야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한때 한글날이 각야날이라고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글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원래는 훈민정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을 보면 맨 처음에 만든 이유가 나오죠. 이제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쓰기 불편해서 자기가 글자를 만든다라는 자기의 의지와 의미, 목표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글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글자가 제대로 이게 적용이 되는지 쓸 수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만듭니다만 첫 번째 책을 할 수 있는 게 용비어천가예요. 용비어천가는요, 흔히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역대 왕들. 그러니까 쭉 위로 올라가서 원래는 태조 이성계가 첫 번째 왕이지만 그 이성계의 조상들까지도 도조, 익조, 환조 이런 전대 왕까지,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 찬양하는 책입니다. 찬양하는 책.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때 옛날 얘기로 불이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일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조선 왕조를 그러니까 조선 왕조죠. 조선 왕조를 찬양한 책이에요. 찬양한 책. 우리 왕조 이렇게 훌륭하다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 어른들은 조선왕 그러니까 아부할 때 찬양할 때 그때 아이고 용비어천가를 부르세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기도 할 정도로 이게 그런 의미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찬양한 책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한글을 이용해서 쓴 거의 첫 번째 책이라는 것. 이 용비어천가 나오면서 한글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불교적 책인 머린 천강지곡이라든지 이런 것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세종대왕 때는요, 우리
사람들이 한글뿐 아니라 한문도 모르잖아요. 한문도 모르고 한글도 아직 모르겠죠. 이 사람들이 예의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유교적 예의를 가르치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그 유교적 예의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건 꼭 지켜라라고 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삼강 행실도입니다. 삼강 행실도는요, 뭐 우리가 지켜야 될 평소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거 있죠. 뭐 그 삼강, 오륜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뭐 삼강은 뭐 군이 구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이게 삼강이죠. 그리고 오륜은 뭐 군신유의, 뭐 부자유친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예의들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아직은 유교가 뭐 고려시대부터 왔다 하지만 일상생활에까지는 막 깊이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그런 거를 이런 유교적 예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삼강 행실도라는 책을 짓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책들 적고요. 그리고 또 그 법전을 비롯한 이런 책도 많이 써요. 그래서 정도전, 우리 조선을 건국했던 정도전이라는 사람은요,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경국대전에 이 기본이 된 책이에요. 그리고 경제문감이라는 책도 썼고요. 조주는 경제육전, 6조, 이호예 병형공의 6조잖아요. 그래서 6전이라는 걸 썼고요. 이 책도 역시 경국대전의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우리나라의 거의 조선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만, 경국대전도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국조올해의, 국조올해의는 뭐냐면 국가가 지켜야 될, 그 국가적으로 지켜야 될 5가지 예의, 길, 흉, 군, 빈, 가여, 뭐, 예, 왕실의 결혼이라든지, 왕실의 제사라든지, 성인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예를 지켜야 되는 것을 책으로 쓰기도 했다라는 것,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외워야 되나요? 하겠는데, 우리 경국대전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했었죠. 조선시대에 거의 기본 법전이고 육전체제였다는 걸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이 모든 것, 정도전에 조선 경국전이라든지 경제문감, 조준의 경제육전 이런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 권을 꼭 알아야 될 걸 꼽는다면 성종의 경국대전과 국조올해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때 오답지나 이런 거에 대부분 이런 정도전이나 조준의 책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학교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졌는지 정도는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물론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이 정도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막 주관식 났다고 선생님한테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시험 문제는 선생님 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요, 지도와 지리지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지도는요, 우선 태종 때 만들었던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세계지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지도를 만드는 건데 재밌는 건요, 보면 알겠지만 조선과 그러니까 중국의 크기가 한 5배 정도밖에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요, 중국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50배인가요? 49배인가 됩니다. 99배인가, 미안합니다. 99배인가 됩니다. 남한의 99배니까 한반도에 한 50배 정도 될 거예요. 원래 엄청 큽니다. 이거보다. 그리고 일본을 밑에 보면 빨간색 점이 있는 일본은 되게 작게 그렸죠. 일본은요, 한반도보다 1.5배 정도가 커요.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예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근데 이 지도를 보면 거의 중국과 대등하고 일본보다 큰 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린 중국에 비해서 그렇게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다. 일본은 우리가 볼 때 되게 만만한 나라였다. 이런 거를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 때는 팔도도라는 지도도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팔도도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 팔도 총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팔도도는 전해지지 않고요. 단지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한반도 부분을 보면 이게 팔도도를 축소해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한반도 부분, 이곳이 바로 이 팔도도가 아닐까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여기 저 동그라미 펴줄게요.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예, 여기 부분이 이 팔도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종 때는요, 이건 지도가 아니라 지리지예요. 어디에 갔더니 뭐가 있었고, 어디에는 무엇이 있었고, 이런 지리적으로 쓴 책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유명한 지리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지리지는 조선 후기에 나온 택리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게 다 지리지예요. 그러니까 지도는 아닙니다. 그냥 그 시기의 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쓴 책이에요. 근데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성종 때 나온 그 지리지가 있고요. 이게 나중에 다시 만드는 신증 동국 여지 승남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책이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과 수업하는 부분 전부 다 조선 전기예요. 조선 후기가 되면 좀 더 달라져요.
자, 그리고요, 역사서도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조선 전기에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우리 조선시대 역사는요, 우리 조선은 기록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 매우 정확해요.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런 데들이 다 역사서, 왕조실록을 만들긴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조선 왕조실록만큼의 정확하거나 양이 방대하지 않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 만든 조선 왕조실록은요, 모든 왕의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정확도, 그리고 이 역사적인 그 학문적 굉장히 이제 의미를 자랑하는 이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 조선 왕조실록은 춘추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왕조실록 만드는 기관이고요. 그 춘추관 말고 4대 사고라 해서 충주와 전주, 성주에다가 이렇게 보관했는데, 임진왜란때 다 불났어요. 근데 어디만 저기 한 곳만 남아서, 전주사고인가요? 거기만 남아서 여기에 있는 거를 안 되겠다 해서 깊숙한 산 속에다 이렇게 임진왜란 이후에 숨겨놓게 돼요. 그래서 태백산, 묘양산, 만이산, 오대산, 적상산에서 이렇게 5군데에다가 이 사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고요. 그 사고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게 여기가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에다가 실록을 보관하는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실록을 보관해 놓는다고 하죠. 지금 실록은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한글로 번역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조선왕조실록을 한글로 번역된 조선왕조실록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어느 왕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지 해일이 언제 있었는지, 일식이나 월식이 언제 있었는지까지도 자세히 알 수 있는 굉장한 기록입니다.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역사서도 많이 쓰여지는데요. 우리가 조선시대가 이제 고려가 끝나고 조선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역사책도 나오는 거예요. 야, 이랬더니 고려가 망했더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고려시대 역사를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죠. 이런 걸 삼기 위해서, 교훈을 삼기 위해서 역사책을 씁니다. 그게 고려사고요. 한 거는 고려사 저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왕의 관점, 하나는 신화의 관점에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책도 써 있는데요. 통감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거울에 비추듯이 교훈을 얻는 책이에요. 그래서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책도 쓰여졌다라는 것, 우리가 이 세 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 간혹 이제 답지로 나옵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요, 과학기술도 매우 발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왜 영화에도 나오는 장영실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영화의 장영실. 책에서도 많이. 노비 출신, 천민 출신의 관료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그 발명가였죠. 장영실이 많이 만든 게 나오는데, 우선 이 장영실 전에 천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요. 우선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별자리를 그려놓은 지도를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원나라의 수시력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달력을 우리나라 역법이라고 달력을 썼는데, 세종 때는요,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 땅에 맞는, 우리 해 기준에 맞는 우리의 달력, 칠정산이라는 달력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천문 있죠? 달력이라든지 별자리가 왜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왜 옛날에는, 전근대 시절에는 이런 그러니까 달력이나 별자리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그 당시는 농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날씨나 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왕들이 이런 걸 항상 내가 주관한다라는 권위를 보여줘야 됐고, 이걸 통해서 왕의 권위 높아지지만 또 백성들의 생활도 편안해졌기 때문에 이 천문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 특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한다는 거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자경루라는 게 물시계예요. 지금 물론 전해지진 않습니다만 장영실이 만들었다는 물시계인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12시간 체제를 썼죠. 지금 따지면 2시간에 1시간이에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12시간 시간을 썼는데, 자시가 되면요, 취 인형이 나와서 종을 땡 한번 치고 들어가요. 축시가 되면요, 소 인형이 나와서 땡땡 치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물의 이 양으로 물이 일정하게 흐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간을 측정했던 기구가 물시계라고 부르는 자경루입니다. 그리고 해시계 있죠. 해시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놀아봤죠. 그 운동장에다 딱 그 나무 꽂아놓고 해 움직임에 따라 시계를 한다는 거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많이 배워본 것 같은데, 이게 앙부일구라는 해시계입니다. 이걸 딱 이 방향을 맞춰서 해놓으면 이 바늘, 여기 보이죠? 이 바늘에 따라서 이 금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림자. 이걸 보고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 수 있는 기구. 이게 앙부일구 해시계죠. 해시계의 문제점 뭘까요? 밤에는 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
또 흐린 날에도 시계를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물시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요, 아까 말했던 농사짓는 기구랑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치구기예요. 치구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치구기가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측정하는 기구. 상당히 기상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발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렇게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조선 전기의 의학도 많이 발전해서요, 향약집성반이라든지 의병유치 같은 책도 쓰여지고요, 활자인쇄술, 활자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려시대에 이렇게 한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맞춰서 쓰는 것, 활자인쇄술도 개미자나 갑인자. 개미자, 갑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미년, 갑인년이라는 해예요. 60가지로 썼던 그 해에 만들어진 글자라서 개미자, 갑인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종이 만드는 재지술도 발달해서요, 조지서라는 관청이 생길 정도로 이런 과학기술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음악에서도요, 종묘 제례악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종묘라는 게 왕실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왕실의 제사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제례를 하기 위한 음악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세종 때. 그리고 세종은요, 거의 절대음감이었대요. 천지였대요. 그래서 시인 소리를 듣고 어디서 하나가 잘못됐는지를 바로바로 찾아낼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간보라는 악보, 우리가 단소 같은 거 볼 때 많이 나오는데요. 정간보라는 악보도 이때 만들어지고요. 성종 때는 악학개범이라는 우리나라의 음악을 정리한 책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종묘 제례악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겁니다. 물론 음악이 막 신나고 이러진 않아요. 제사에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천천히 좀 늘어지는 느낌이 나는 건데, 그래도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 자랑스러운 거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와 그림 이런 문화, 예술도 발전합니다. 고려시대 문화예술 여러분 기억나요? 고려는 양반 사회였기 때문에 화려한 것들, 대표적인 게 청자라고 했죠. 더 화려한 상감청자. 근데 조선은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요, 성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화려함이 아니라 검소함, 소박함을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그래서 이 자기도요, 청자 같은 화려한 자기가 아니라 분청삭이나 백자 같은 이제 검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싼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도요, 안견이라는 사람, 우리 서산에 사는 친구들, 안견 기념관이 지곡에 있잖아요. 이 안견이 양평대군의 꿈을 듣고 이렇게 그렸다는 목류도원도라는 그림. 꿈속에서 보는 그 도원이라는 게 복숭아밭인데 도교적 의미로는 천상의 세계,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린 거고요.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빠밤. 자, 우리 과제 1. 조선시대의 국가 편찬 역사책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이죠. 만화로도 나와 있어요. 박시백 작가님이 쓴 만화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좀 여러 개가 많은데,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하겠는데, 우리가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답지에 많이 나와요.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해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누가 무슨 책을 썼다, 누가 뭘 했다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훈민정음은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 최초의 우리의 나라 글씨다.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과학적이라고 평가받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라는 거 꼭 알아두고요. 그리고 법전도 많은 편찬이 있었지만 법전에선 성종이 만들었던 경국대전,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리고 역사책은 조선왕조 실록인데 오타네요. 실록 아니라 실록. 이거는 이것도 기록문화유산입니다. 지리지는요, 혼일강례 역대조 지도나 팔도도, 동국 여지승랑 같은 지도와 지리지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천문에선 천상열차 분야지도, 칠정산, 의학에서는 향약집성반, 의병유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걸 다 알아야 됩니까? 선생님 하겠지만, 알지도 말했지만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조선 전기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할판인 제술도 발달했고요. 음악에서는 종묘제례악이나 악학개범 같은, 특히 종묘제례악 같은 경우 우리가 꼭 알아들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기에서는 백자라든지 분청사회 같은 소박하고 검소한 것들이 발전했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백자와 청자를 두고 다음 시 중 조선시대, 조선 전기에 발전했던 그 예술품 무엇일까요? 라고 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그동안 사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15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와준 거는 너무 고맙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요, 학교에 가서 정말 행복한 생활 즐기기 바라고요.
15시간 선생님과 함께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특히 뭐 댓글 잘 많이 달아줬던 우리 많은 학생들 정말 고맙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유바.